자, 조선의 대외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정묘 병자호란, 또 그 이후에 나왔던 북벌론, 북학론, 그리고 청나라와의 교류한 사신인 연행사와 일본과 교류한 사신인 통신사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호란이라고 함은 청나라와 그 전에 후금과 청나라에 걸쳐서 우리나라 조선이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얘기하는데 1627년에 정묘호란과 1636년에 병자호란을 이야기합니다. 자, 병자호란 이 호란 직전에 이 조선은 광해군 때에는 외교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갔냐면 중립 외교 정책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이 떠오르는 후금, 여진족에서는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면은 조선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중립 외교를 펼쳤다고 해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재평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일단은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쳤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일단은 수업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해군 때는 실리적으로 중립 외교를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이 서인과 인조가 일으킨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되면서 외교 정책은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조는 중립 외교에서 친명 배금 정책으로 선회했다고 하는데,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하면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배척한다는 이런 정책이에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최근에 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중립 외교를 추진을 했는데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서 후금과의 전쟁으로, 청나라와의 전쟁으로 급속히 쏠렸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식적으로 광해군은 중립 외교다, 그리고 인조 때는 친명 배금 정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식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조 정권, 서인 정권이 친명 배금 정책으로 이 정책을 선회를 하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명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조선이 자신들에게 적대를 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마치 예전에 거란이 송나라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후방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려를 침략했듯이 후금이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나는데 지도에 빨간색 화살표가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데 파란색 화살표가 정묘호란 때의 침입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묘호란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보면 알겠지만 루트가 이렇게 쳐들어오지, 서울까지는 안 쳐들어오고 서울 근처인 평상까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가 함락당하지는 않고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갔다고 해. 그러니까 정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기도 했고, 당연히 후금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인 관계로 형제 관계가 조정이 되었다는 거지. 조선 입장에서는 형제 관계도 싫었겠지만 받아들일 정도였다. 왜냐하면 명나라하고는 군신 관계고 청나라하고는, 그러니까 후금하고는 형제 관계니까 그 관계는 따로 설정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랬는데 청나라가 이제 조선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후금이 세력을 키워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청나라는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이 군신 관계는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냐면 성리학자들이니까 어떻게 왕이 두 명일 수 있느냐. 우린 명나라와의 군신 관계는 절대 못 끊기 때문에 청나라와의 군신 관계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조선은 이 군신 관계 요구를 받고
주화론과 척화론으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은 결국 척화론은 이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이게 척화론이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조선은 당연히 청나라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만큼 피해야 된다.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주화론이지. 근데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에서 척화론이 득세했기 때문에 조선은 당연히 전략이 한판 붙자 이런 식으로 갔겠지.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대규모로 조선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자, 이 청나라의 침공에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고 조선의 대비가 아무래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 병자호란에 조선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청나라에 굴복하게 됩니다.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남한산성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은 진 거야. 왜냐하면 조선의 전략은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강화도로 도망간다라는 게 전략이고 병력이나 식량이나 무기 같은 것도 다 강화도에 쌓아놨는데 인조가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됐거든. 그 시점에서 사실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한 40일간 저항을 하다가 식량이 떨어지고 저항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청나라에 굴복하게 되었고 청나라의 요구대로 조선은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를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 삼전도라고 해서 이 삼전도가 지금의 어디쯤이냐면 그 롯데월드 있는 쪽이에요. 그 저기 석촌호수 있고 그 근처에서 이제 막 절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3개 구고두례라고 해서 청나라에서 황제를 대면할 때 취하는 인사법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 인사법을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하고 군신관계를 맺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는 이승전을 기념하는 비석을 삼전도비를 세워서 지금의 롯데월드 근처에 세워놨고 이 청나라 입장에서 미화해서 쓴 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삼전도 비석은 그 청나라 힘이 약해졌을 때 조선에서 이거를 어디다 땅에 묻어놨다가 최근에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다시 파내서 지금은 이제 치욕의 역사도 어쨌든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 세웠던 자리에 계속 세워놨습니다. 자,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북벌론과 북학론이 대두되게 되는데 시기가 약간 달라요. 북벌론은 병자호란 직후인 17세기에 주로 주장이 되고 북학론은 18세기에 대두되게 되는데 자, 북벌론은 병자호란 이후에 청에 대한 치욕을 씻고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자는 주장이 바로 북벌론입니다. 자, 서인 남인 할 것 없이 모두 북벌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어떻게 연결하면 되느냐 이 내용을 읽고 이게 북벌이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야. 언제냐는 거지. 그죠? 17세기다. 그 중에서도 효종, 현종, 숙종 이런 왕들이 집권했던 시기에 청나라에 대한 치욕을 씻자는 북벌론이 대두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효종 때는 주로 송시열 이완을 중심으로 이들은 서인이지. 서인 중심으로 북벌을 준비를 했고 숙종 때는 남인을 중심으로 북벌론을 제기를 했어. 그러니까 당파와 상관없이 북벌론을 한 번씩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그 중에서도 주요한 인물이 송시열이라든지 윤휴라든지 우리가 이전에 붕당 정치를 공부할 때 나왔던 인물들이 이 북벌론을 주장을 많이 했었지. 자, 하지만 북벌 개혁이 중단이 됩니다. 왜냐면 아래에서 보듯이 청나라의 세력은 약해지는 게 아니고 점차 강화되기 때문에 조선이 뭐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청나라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 전쟁 준비라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재정이 악화돼요.
북벌 계획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북벌 정책을 추진을 하면 군비 증강을 하는데 이 군비 증강이라는 게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게 결국엔 생산력에는 도움이 없이 계속 돈만 들어가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북벌 준비를 하면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힘은 점점 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군비를 끝없이 계속 증강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북벌에 대한 회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언제 준비해가지고 청나라한테 복수를 하냐. 청나라는 점점 강해지는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벌론이 시들해진 이후에는 18세기 이후에는 북학론이 나오게 됩니다. 북학론은 뭐냐면 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청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복수해야 할 오랑캐다. 이거는 북벌론 얘기 나올 때 17세기인데 18세기 이후에는 물론 18세기 이후에도 북벌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실현이 못하니까 그냥 말만 할 뿐이야.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박제가라는 사람과 박지원이라는 사람인데 이들의 생몰 연대를 보면 모두 18세기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박제가는 어떤 내용을 했느냐. 무역선을 파견해서 청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무역에 조선도 참여해야 된다.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역시 박지원도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의 세계관도 많이 변화가 되게 되는데 자, 서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서양이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양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자면종 천리경 같은 서양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도는 고려만국전도죠. 세계 지도란 말이에요. 서양식 지도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서양과 직접 교역한 건 아니고 중국과 서양이 교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의 서양 문물이 많았고 또 중국과 교류를 하는 그게 명나라건 청나라건 교류를 하는 우리나라도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력을 만드는 역법도 서양 기술이 들어간 역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시원역이라는 건 원래 중국의 역법이긴 한데 자,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이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만들었지만 서양의 천문학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게 중국의 역법으로 1644년에 쓰이니까 우리나라도 1645년부터 이 역법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담 샬입니다. 어때? 서양 인물이잖아. 그래서 이게 중국의 역법이긴 하지만 서양의 천문학 기술이 들어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 서양의 천문학 기술이 들어간 시언역을 들여와서 썼다는 거지.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나라도 원래 12시간 기준으로 시간을 쟀다가 24시간제로 바꿉니다. 이것도 서양의 천문학 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도 나오느냐.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하게 됩니다. 갈릴레오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이것도 역시 당연히 서양의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 대표적으로 성호 이익이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란 건 없다. 중국이 세상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데 영향을 줬고 왜 이런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쉬웠냐면 중국은 망했고 오랑캐인 청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가 득세하고 있는 중국에서 그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기는 좀 쉬웠던 거예요. 만약에 명나라가 계속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텐데 조선이 청나라 만주족은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중국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중심에서 벗어날 거야 이런 얘기하기는 굉장히 쉬웠던 거지. 어쨌든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도 이제 실학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지전설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주장하는 것도 역시 지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미 지구가 둥글다
지금 돌고 있다.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하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데 영향을 줬지. 지구가 둥근데 중심이 어디 있겠어? 돌리면은 중국이 막 나오잖아. 중국은 중심 국가는 바뀌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학 연구가 활발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났어요.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자,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중화 문명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중화 문명 아직 망하지 않았다. 명나라의 중화 문명을 완벽하게 이어받은 나라가 있다. 청나라 말고 조선이 바로 중화 문명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중국을 흠모하는 마음에서 중국의 지리,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중화 문명을 이어받은 유일한 국가인 조선에 대한 자부심과 조선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국토에 대한 관심이 더 자극이 돼서 우리나라의 국토, 역사, 언어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것을 우리는 국학 연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 동사강목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말인 한글을 연구한 언문지라든지 우리나라의 지리를 연구한 대동여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국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등장하게 됐다는 거지. 자, 그리고 조선 후기의 외교를 한번 봅시다. 자, 청나라에는 연행사를 보내고 일본에는 통신사. 자,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사대교린 이렇게 해서 중국엔 사대했다, 일본 여진에는 교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양상이 바뀌었지. 자, 연행사는 청나라에 파견된 사신입니다. 명나라 때 우리가 중국에 사신을 보냈듯이 청나라하고도 군신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연행사를 보냈어. 그래서 연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청나라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확립하게 되었고, 이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과 서양 문물이 조선에 전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어떤 거겠어? 이런 것들. 시원역, 자명종, 천문학 기술, 기타 등등. 우리가 조선 후기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이 서양의 과학기술이라든지 서양의 문물들이 이 연행사를 통해서 들어온 게 많았다는 거죠. 아까 자명종, 망원경, 고려망국 정도 이런 거 다, 고려망국 정도는 명나라 때 들어왔으니까 예외로 치면 이런 것들이 다 연행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다는 거지. 자, 통신사는 어떤 거냐? 자, 임진왜란 후에 일본이 외교 관계를 다시 복원할 것을 주장했어.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은 망했고 에도막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도막부 쪽에서는 전쟁 일으킨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우리는 전쟁과 상관이 없다. 임진왜란과 상관이 없다. 외교 관계를 좀 복구합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요구로 국교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유약조 1609년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외교 관계가 복원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계속 적대하기 어려운 외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609년이면 명나라가 아직 멸망하진 않았지만 청나라, 후금, 이 여진족의 세력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조선 입장에서는 북쪽의 문제를 대비하기 바쁘기 때문에 남쪽의 일본하고 계속 적대할 수는 없어. 마침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남쪽 문제를 정리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통신사를 보내게 되었고 일본과의 관계는 제한된 범위에서 무역을 허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통신사입니다. 자, 통신사는 외교 사절 겸 그리고 이 대규모 외교 사절이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 양국이 문물 교류를 하는데 기여합니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성리학과 도자기 기술 이런 것들에 문화적으로 흥미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통신사를 통해서 그런 문화적인 흥미를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선 후기 영토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청나라와의 국경 정리
관련해서 백두산 정계비가 있고, 그 다음에 17세기 후반에 안용복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둘 다 신기하게도 숙종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국경이 확정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두만강과 압록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가 완전 밀림이기 때문에 그 두만강이나 뭐 이게 백두산 쪽으로 올라오면 그 백두산 근처의 국경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청나라가 자기네 발상지인 만주 지역을 성역하고 출입을 통제해서 완전 빈 땅이 되니까 그 빈 땅에 조선인들이 명확하지 않는 국경을 넘어서 특히 두만강, 압록강 이런 청나라와의 국경을 넘어서 명확하지 않은 곳에 산삼을 채취하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가 이게 거슬렸던 거죠. 왜 니네 나라 애들이 자꾸 건너오냐.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 청나라 양국의 경계를 좀 명확히 하자, 경계선을 좀 제대로 긋자라고 요구하니까 조선과 청나라 관리가 함께 백두산을 답사하고 세운 게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두산 근처가 다 이런 밀림이란 말이야. 여기 어떻게 국경선을 긋냐고. 두만강과 압록강이 있잖아요. 거기에 강이 한두 개가 아니고 두만강, 압록강도 이 상류로 올라가면 실개천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경선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거야. 여기다 세웠지.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국경선이 애매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곳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백두산 정계비의 경계를 토문강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연토 분쟁이 또 생겨요. 두만강은 여기에 있고 토문강은 우리나라에서 토문강이라고 부르는 강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야 그럼 국경선이 이렇게 정해진 거야? 라는 게 나중에 조선의 주장이고, 청나라는 야 토문강은 그냥 두만강이야, 이게 국경선이지라는 게 청나라의 주장인데, 숙종 때는 일단은 넘어갔어. 괜히 청나라하고 연토 분쟁 계속 벌여봐야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언제냐, 근대 들어서 그때 문제가 된대. 그것은 그 시점이 되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본과의 문제는 뭐였냐면 안용복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자,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가 이 울릉도나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도 아니었어. 이 동네 어민으로 있었던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어민들이 자주 침범하니까 이들을 내쫓아서, 근데 내쫓은 걸로 끝나지 않고 일본 관리를 만나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을 받습니다. 이게 안용복의 활동이죠. 그래서 안용복은 나중에 함부로 국경을 넘고 관리를 사칭한 죄로 벌을 받게 됐는데, 조선 정부에서 야 이게 관리가 할 일인데 이 사람이 나서서 했으니까 이거를 죄를 주기엔 좀 뭐하다 그래서 대충 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용복이 활동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본과의 영토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땅을 자꾸 침범하는 걸 조선 정부에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도 활동을 해서 에도막과 울릉도 독도 기속 문제를 확정하고, 그리고 관리가 좀 부실했던 울릉도와 독도에 관리를 파견하는 식으로 영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용복의 활동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영토 분쟁, 특히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할 말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영토라고 명확히 인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